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죠.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겼지만 작년보다는 단 170원 오른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매년 심의 기간을 넘기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찾는 대안 중 하나가 월배당 ETF인데요. 월배당 ETF 투자 시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거래와 관련된 트럼프 수혜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현상들을 총괄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네. 이제 미국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가상화폐, 달러, 채권 시장, 전 실물 관련된 자산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만 보면요. 밤사이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트럼프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종목들 또 이 트럼프나 공화당 색채를 띤 정책과 부합하는 이런 분야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트럼프가 대주주로 있는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있어요. TMTG라고 하는데 31% 급등을 했고요. 네. 총기 제조업체 스미스 앤네슨 주가 이건 공화당의 총기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과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런 주가도 두 자릿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된 기업들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무엇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더 올랐습니다. 지금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9천만 원 재돌파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을 놓고 봐도 뚜렷하게 오늘도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지수 자체는 강보합 정도 코스피 강보합이었는데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로 꼽히는 방산주, 암호화폐, 또 네. 건설주 이런 것들은 오늘 시장에서 유독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환율과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원 30전 1384원대를 올라섰는데 네. 이게 지금 연말로 갈수록 1390원대를 지금 향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걸 가정했었을 때 지금 전문가들 전망은 1300원대 후반에 고착화될 가능성 또 더 넘어서 1,400원대 진입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보편적 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하에 금리 인하 스케줄이 전반적으로 뒤로 밀릴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이런 강달러 국채 금리 상승 다 트럼프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기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졸업 후에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1년 가까운 기간이 걸린다고요? 네, 이게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건데요. 5월 기준입니다.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청년층을 봤더니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이
평균 11.5개월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추세가 있는데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1.1개월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11.5개월이라는 기준은 관련 통계 작성이 2006년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역대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네. 기간별로 보면 일단 절반 정도 47%는 한 3개월 정도면 첫 일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30%는 1년 이상 걸렸고요. 3년 이상 걸리는 비율도 8.4%에서 이제 올해 9.7%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청년층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최근에 그 고용 동향 분석을 해보면 신규 취업자 수 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사회 초년생 이런 청년층이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진학 준비 활동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고졸자는 대졸, 대학에 취업 진입하기 위해서 네. 대졸자 같은 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하는 기간까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첫 취업에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최종학교 졸업자 중에서 현재 취업하지 않은 사람만 따로 떼놔서 봤거든요. 이게 129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게 작년보다 2만 9천 명이 더 늘어난 거고요. 그러면 왜 늘어났냐라고 봤더니 취업이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음 진학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가운데 3년 이상 장기간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더니 23만 8천 명으로 2만 명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층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데 문턱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무원 선호도가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을 따져봤더니 이게 이제 공무원 준비를 봤더니 13.9% 죄송합니다. 전체 준비자 비율을 봤더니 13.9%였고 네. 이 중에서 이제 일반 기업체를 준비하는 비중 그다음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비중을 나눠서 봤더니 네. 일반 기업체는 29.7%, 일반직 공무원은 23.2%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06년 아까 관련 조사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첫 조사 당시에 취업시험 준비 분야에서 이제 공무원이 차지한 비중이 40%가 넘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당시 2006년 당시 9급 공무원 경쟁률이 46.7대 1이었고 공무원 한참 인기 있을 때 9급 공무원 경쟁률 100대 1에 육박한 적도 있었죠. 네. 최근에 이제 그 9급 공무원 초임 임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공무원 선호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이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지금 네. 최고치로 올라선 거라고요?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네. 5월 말 기준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봤더니요. 예. 0.69%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숫자가 2014년 11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이고요. 네. 전달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더 오른 것이고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0.24%포인트 오른 겁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대출도 좀 올랐고 뭐 중소법인, 중소기업 연체율도 다 올랐는데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오름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자영업자들한테 겹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원리금 상환 유예라든지 이자 지원 등을 내놨죠. 역시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가계대출 연체율도 소폭 올랐습니다. 네.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 0.42%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고요.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1% 올랐고요.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85%. 네. 그래서 0.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금 전체 은행권 연체율을 보면 지난 2010년 10년간 장기 평균 연체율에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 같은 특정 계층의 취약한 상환 능력, 또 PF 대출, 또 가계 대출 구간에서는 주담대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달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70원, 그 1.7% 오른 것으로 이제 시간당 10,000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개막을 우려했고요.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시작 전부터 예상됐던 일기도 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내세우면서 동결을 주장했고요. 노동계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그 인상률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었는데요. 사실 매년 그 최저임금 결정 과정 보면은 이제 의견 차이를 잘 좁히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김성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1030원이에요. 예. 네, 최저임금 얘기하다가 10,000원이 들어간 거는 이제 내년이 예. 처음이긴 한데, 자, 올해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국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진통을 겪다가 합의는 내지 못하고 이제 표결로 결정이 된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은요. 예, 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이제 당사자 노사가 9명 네. 그리고 정부위원까지 해서 1명 포함해서 공익위원이 9명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죠. 표결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로 도달하면 좋지만 대체로는 노사가 의견이 같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공익위원이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예,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강력이 컸다가 네.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기간을 좁혀놓고 네. 노사의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서 네. 사용자가 제시한 1030원, 네.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120원이었는데 아멘 110원. 네. 그런데 표결회를 거쳐서 공익위원들의 다수가 1030원의 표를 던짐으로써 네.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심의라는 게 이제 해마다 그 3월 말인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말씀하신 9명으로 구성된 최고임금위원회에서 이제 90일간 논의를 하는 거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익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노사정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당사자가 참여하고 노사정 3자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부담되니까 네. 공익위원으로 공익위원 임명권을 근데 정부가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방식이라서 좀 고민이 되는 거는 공익위원들 이제 학자도 많고 이런데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꼭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네.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네.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설 때 부담감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인데 이걸 이제 공익위원 추천권을 좀 분산하는 방법은 없겠냐. 네.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의의 대변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도 민의의 대변이고 네. 총선도 민의의 대변인데 의회도 그렇고요. 예, 네. 둘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더 결정적인 게 대통령 선거라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도 맞다. 정부가 네. 좀 더 직접적인 책임감을 행사하는 방식이 네. 오히려 솔직하고 정정당당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라니까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예.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위원이 뭔가 중재 내지는 정부의 어떤 뜻을 좀 전달하는 그래서 결국은 공익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임금 산정에 결국 그 열쇠를 쥐게 되는 게 지금 공익위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오간 내용들을 좀 짚어보자면은요. 일단 그 도급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이 논의됐다는 게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뭐 배달기사, 택배기사로 표현되는 특수고용 네. 플랫폼 노동자가 확산돼 있죠. 한 220만 명 이상이 다 추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네. 사실 종속적인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근로자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구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급 근로자라는 게 일의 성과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 지급되는 거잖아요, 임금이. 예, 네. 일의 물량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네. 그런 사람들이라서 자영업자로 취급이 되는데 네. 개인 사업자처럼 다뤄지지만 사실은 그런 뭐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더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시스템을 좌우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 종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서구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뭐 어렵다고 치더라도 네. 보호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최저임금 적용과 같은 네. 사항들은 좀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네. 그것이 이제 다수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네.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제기가 됐는데 네. 뭐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제 산재보험 고용보험부터 약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보호의 외곽선부터 이제 좀 확장을 하자 네. 이것인데 임금 부분에 근로 기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최저선을 정해주는 최저임금 적용 적용은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서 예, 빠져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노동 약자로까지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법 도입된 게 1986년인가 그렇죠. 89년입니다. 89년인가요? 예. 네. 근데 거기 그 5조 3항인가 거기에 이제 도급제 노동자의 그 최저임금에 대한 게 있었다면서요. 예, 근데 예. 거의 그게 이제 좀 잠자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예. 논의가 그 회의장에서 실제로 됐던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안건인지 여부를 다퉜는데 네. 고용노동부가 유권 해석을 했죠.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긴 하다. 그러나 올해는 다루지 말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네. 어쨌거나 확대 적용은 무산됐지만 노동계도 이제 논의의 첫 발을 뗀 데는 조금 의미를 두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이요. 그 업종별 구분 적용, 그 예. 차등 적용에 대한 이 논의인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단골 주제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요.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면서요, 교수님. 예, 예. 네. 뭐 작년에도 제기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업종을 바꿔서 업종별로 이제 가장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간이 음식점업하고 뭐 편의점업을 네, 대표적으로 꼽았고 택시 운송업까지 네. 포함해서 사용자들이 구분 적용을 하자. 차등 적용이라는 표현은 뭐 사용자들은 구분 적용이라고 구분 적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세부 적용하자고 했는데 그런 이제 최저임금법에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 도입할 때 차등 적용을 했다가 네. 한 해만 하고 낙인 효과가 너무 크다. 그리고 얻는 효과보다 잃는 효과가 커서 없애자. 네. 뭐 일본법 따라서 처음에 도입할 때는 했는데 1년만 실시하고 말았습니다. 차등을 안 한 거죠. 네, 예. 안 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고요. 네. 뭐 부작용도 있어서 그다 끊임없는 논쟁 사안인데 네. 전문가위원회에서의 판단은 이게 적용할 수 있는 통계치가 없다라는 게 가장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네. 이제 임금 통계라는 게 중분류 산업까지는 다 오는데 이건 세 분류거든요. 아주 밑에. 야, 그러니까 여기에 세분화된 마지막 임금 단계에서. 수준이 네. 얼마인지 이런 네. 뭐 그걸 거기에 업종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이랬지만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 하지만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업종들 아니에요? 네, 줘야 되는데 예. 그보다 낮게 줄 때 얼마를 낮게 줄 것이냐의 기준을 정하기가 그러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네.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내기가 힘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논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이제 이게 중요한 협상 카드로도 얘기하고 네.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에는 좀 차등 구분 예. 적용을 하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논의가 지금 한창 앞으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본의 경우가 이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는데 업종별로는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호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네. 차등 적용이 아니라 우등 적용입니다. 그래서 열등이 아니고 우등이라고요? 서구의 뭐 외국의 사례에 비춰서 없다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대로 기준점을 만들기가. 근데 외국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그렇죠. 그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생태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예, 예.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아, 예. 거기에 우등 적용한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우등 적용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차등 적용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네. 기준 마련하기 어렵다. 이런 혹시 것이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뭐 이제 그 체인화 편의점업 같은 경우에라든가 뭐 네.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주유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힘들어서 네. 차라리 그냥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쪽으로 가고 가족들 중에서 나와서 돌아가면서 한다 아니면 밤 시간이라든가 취약 시간대는 아예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또 이제 그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예. 그런 논의까지도 좀 충분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뭐 이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 예, 뭐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하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그 초단시간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요. 부작용도 고용 있을 불안정이 수 더 생길 수 예, 있죠. 있는데요. 네. 근데 한 번 만들어진 제도가 없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게 맞아요. 네. 16.7%의 임금이 한 번에 깎이는 거거든요.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아, 네. 그거는 사실 뭐 좀 뭐 혁명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네. 이런 게 이제 주휴수당 깎자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한 번 네. 만들어진 제도를 네. 변화시킬 때는 굉장히 미세한 조정, 복합적인 조정을 같이 해야 된다. 네. 근데 변화시키지 것이죠. 않더라도 그게 파급 효과가 결국 예. 일자리가 줄어드는 나쁜 효과가 있지 않는가가 걱정이 돼서 저는 그냥 한번 예. 여쭤봤던 거고요. 예. 교수님. 어쨌거나 지금 해마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 정해지면 다들 항상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전년도보다 올리냐 뭐 몇 % 올리냐 이게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경영계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노동계 그다음에 공익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이제 근본적인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걸 산정한다고 또 그게 반드시 현실에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인데 네. ILO가 얘기한 기준은 국제노동기구. 네. 생활보장의 측면과 네. 경제적 기준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 이게 노사의 입장 양쪽 얘기죠. 네, 두 가지 결국.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네. 얘기인데요. 네. 두 가지를 고려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잘 결정해 나가는 게 뭐 그래서 노사의 의견이 다른 것은 맞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게 이제 좀 더 고민돼야 될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 그 최저임금 이제 결정되고 나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최저임금위원회 그 위원장께서도 이제 뭔가 그 심사하는 그거를 좀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많이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서로 의견이 다른 건 뻔히 알면서도 네. 기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줄어들 수 있으면 좋은데 다들 노동자를 대표해서 사용자를 대표해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런 힘겨루기가 좀 오래가는 것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가 빠진 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전문가라고 해서 불편부당하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네. 국회로 가져간다는 안도 있었는데 국회는 더 싸우지 않을까요?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대안을
고민해봐도 뚜렷한 대안이 사실 잘 없는데 네. 미조정해서 네. 합리적인 수준으로 뭐 위원수를 좀 조정한다든지 네. 공익위원 추천의 기준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네. 그래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미시적 방안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익위원이 결정한 게 아니라 투표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합의를 한 경험도 몇 번 있었다면서요. 지난 30몇 년간. 예. 네. 뭐 98년 외환위기 때 한 번 있고요. 그럴 때. 특별한 상황일 때 그랬고요. 옛날에 네. 좀 그랬었고, 네. 뭐 특히 일방이 이제 완전히 이제 상대방 그 경제 논리에 수긍하든가 생계비 논리에 수긍하든가 뭐 이랬을 때 가능한데 그럴 일은 많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1만 원 수준이 됐을 때부터는 더 이제 작은 수치로 가지고도 예민할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네. 합의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네. 권위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공의원들이 일관된 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던 것도 아니고 네. 정부의 산식도 계속 바뀌고. 예, 네. 정부의 풍량에 따라 또 바뀌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공신력 있는 그런 뭐 합리적 조정의 기준점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랜 경험을 했음에도 네. 경험은 쌓였는데 그게 축적되지 않는 거죠. 네. 바람직한 조정의 방식으로 축적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네. 어떤 식으로든 이겼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이제 2.5% 인상이 돼서 시간당 9,860원이고 내년에 1,300원인데 이게 이제 그 월급 기준으로 되면 올해 206만 원에서 예. 209만 원대로 결국 이제 3만 원 정도 오르는 거예요. 예. 월급 기준으로 예. 생각을 예. 하면. 그런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206만 원에서 9만 원, 3만 원 하고요. 이게 500만 원에서 503만 원하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가장 그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봤을 때 꼭 써야 되는 불효불급한 그걸 쓰고 남아서 그렇게 하고서 생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예.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정말 액수만으로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 그런데 또 경제라는 게 이렇게 파이가 있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또 예. 한쪽만 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소득이 먼저냐 소비가 먼저냐 생산이 먼저냐에 대한 뭐 고전적인 뭐 논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어디에 중시하느냐에 대해서는 다 네. 기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이게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건 선순환돼야 된다라는 것은 뭐 경제는 순환돼야 되는 네. 거니까요. 그런 자명한 이치니까 네. 선순환을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이제 상대편에 대한 그렇죠. 고려를 할 필요가 나의 아이가 있다. 정말 좋은 직장에서 월급 잘 받고 다니면 이런 문제 신경 안 쓰지만 이 땡볕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예. 있는 걸 보면 또 마음 아픈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당사자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 체계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 자체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이제 30몇 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부터 또 노정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그런 이렇게 노사정위원회 중심으로 하는지 예. 아까 이제 우등 차등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예, 말고 실제로 어떤 의결 과정을 거치는지가 궁금해요, 교수님. 업종별로 구분 적용은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고 결정 네. 방식은 뭐 아예로가 얘기했듯이 국제노동기구에서 뭐 당사자가 참여해야 되고 노사정 뭐 3자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요. 네. 최저임금이 우리만큼 결정적으로 예민한 나라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다른 뭐 북구 국가는 네.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다 결정이 돼서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는 거고요. 국가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네. 프랑스는 뭐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법정 최저임금이 있지만 그 프랑스는 정부가 결정한다고 그러던데요. 단체 아닌가요? 교섭 적용률이 단체 교섭 90%입니다. 적용률이. 그래서 네. 산별 최저임금으로 다 해결되는 그게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네. 우리는 대다수가 이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단체 교섭 적용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대부분이라서 네. 최저임금이 우리의 임금 인상이다, 임금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매다는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영업자들 반대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바로 받는다 우리도 이런 그런 그 입장이 대립각이. 노동자의 그 노동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정 최저임금 제도에 너무 목매다는 제도적 시스템이 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걸려 있다. 네.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걸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정 체제 임금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당사자 참여주의를 바탕으로 네. 노사정 참여로 하는 시스템이 가장 많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를 이제 진입하고 있고 그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제도의 유연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고요. 또 이번에 네. 이제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 시행되는 거 보면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그 이제 일하는 외국인 가사 그 사용인이라고 하나요? 가사 사용인을 보면 그 이 부분도 약간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싱가포르, 홍콩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아예로 미가 있고 이거나 차별금지 협약이라는 네. 것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낮게 줘도 100만 원 미만 수준을 줘도 되는데 우리는 아예로 협약 비준국이니까 안 되는 그래서 거죠.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면 네. 과연 그걸 사용하는 이점이 있을까? 네. 그걸 고용할 필요성을 가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홍콩,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 숙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이제 100만 원 가지고 홍콩, 싱가포르에서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길거리를 이렇게 쉬는 날도 길거리에서 아케이드에서 쉬는데 숙식 문제가 홍콩도 그 주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까 굉장히 숙박 문제가 굉장한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면밀히 고려를 좀 안 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과연 실효성이 좀 있게 서둘러서 도입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실효성 있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네. 그 LESG 평가 연구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네. 이제 또 그 대학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현장도 많이 가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끝으로 좀 정리 말씀 해주세요, 교수님. 예, 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가 이해가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전 국민의 임금 협상처럼 됐는데 이 과정이 사실 중요한 학습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이 진통을 겪었으면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교훈보다 회한만 남으면 안 되니까 교훈을 쌓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기준점도 최소 공약수로 합의할 수 있는 네.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이번에 필요하다고 끝나고 이제 봅니다. 앞으로 하자 그러고 또 내년 돼서 다시 또 똑같은 걸로 가지 말고 이번엔 좀 논의를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정부가 좀 어느 정부든 간에 네. 좀 허심탄회하게 좀 운영하는 국가의 중심 제도로서 네.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39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월배당 ETF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예. 요즘 하도 그 금융상품이 많다 보니까 들을 땐 아는데 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막상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네. ETF는 다들 들어보셨을까? ETF는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거를 지수를 증권 주식 시장에 추종해서. 상장시켜 넣어서 네. 주식처럼 거래하는 거를 이제 ETF라고 하는데 그 ETF에서 월배당 ETF라고 부르는 거는 뭐라 네. 그러냐면
매달 분배금을 나눠주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분배금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주식 투자하면은 주식에서 회사가 이익 낸 거에 있어서 배당금 받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ETF에서 난 이익을 나눠주는 거를 이제 분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ETF가 주로 투자하는 게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데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서는 배당이 발생할 거고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이자, 뭐 네. 부동산에서는 임대료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런 수익 난 것들을 모았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분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 분배금을 그럼 과거에 ETF는 안 나눠줬냐? 과거에도 나누는 줬습니다. 근데 나누는 주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보통 이제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또는 4번 정도 정해진 기일에 이제 나눠줬고 그밖에 이제 주식형 외에 다른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네, 나눠줬습니다. 1년이요. 네. 예, 그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월 배당 ETF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준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왜 인기 있냐라고 보면 이제 매달 받던 월급이 사라지신 분들, 은퇴자분들은 그 월급을 대체할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분배금을 이렇게 매달 준다고 하니 이제 은퇴자가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관심들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월배당 ETF? 이 월배당 ETF가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6월 무렵이더라고요. 네. 그때 기준으로 보면 2년 조금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냐 그러면 67개. 아, 그래요? 상당히 많이 상장돼 있고 그렇군요.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퇴자분들이 늘어나면 좀 더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1차 베이비 부모가 지금 현재 다 우리나라 1955년부터 63년생이니까 그분들이 이미 60대에 접어들어서 네. 월급은 끝났고 네. 연금 수령하거나 아니면 연금 수령 전에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 네, 그분들 수요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 2차 베이비 부모가 상당합니다. 네. 1965년부터 7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95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직 살아있다고 하시니까. 아직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고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제가 네, 말했죠. 네. 표현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앞으로 이 수요자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합치면 이 추세가 상당 부분 이어지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저도 전망을 하고 2차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월 급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머리가 까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퇴자분들이 제일 먼저 하면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화만 나도 괜찮은데 막막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제가 하는 아까 거죠? 투자하는 대상이 아까 주식, 채권, 부동산에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거 섞어서 이제 혼합자산에 투자하는 것들도 있는데 아까 67개 중에서 35개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10조 좀 넘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순자산으로 보면 5조 한 8천억 좀 넘게 돼서 한 네. 58% 정도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대세는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 하향에 대한 전망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채권에 투자한 ETF 숫자를 보게 되면 6월 말 기준으로 한 19개 정도 되고요. 네. 자산 규모도 한 3조 2천억 좀 넘어서 한 32%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네. 좀 작기는 하지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이 한 8개로 한 7,300억 정도 네. 그리고 혼합자산,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한 5개 정도 돼서 한 2,6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채권에 같습니다. 투자하는 게 3조가 넘는 거고요. 예, 예. 아까 어떤 게 그 주식에 하는 게 5조가 넘는 예, 5조 8천억 좀 네,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최근 상장된 그 월배당 ETF 중에 보니까 이제 한 해 뭐 분배금을 얼마 주겠다 아예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예. 있나 봐요. 펀드 이름에 보면 몇 네. 퍼센트라고 써 있는 것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타겟 인컴 ETF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컴을 몇 퍼센트 주겠다라고 이제 예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펀드 이름 보면 퍼센트에서 12% 요즘 뭐 많이 주는 건 15%까지도 이제 예시를 해놓는 것들이 있는데 한 해죠, 한 해. 한 해.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그 정도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거라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투자할 때도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2% 주겠다 그러면
은퇴자들 입장에서 12%면 1억 정도를 넣어놓으면은 1,200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네.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국민연금 받는 거랑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면 나는 생활비는 마련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의 의지를 가지거나 아니면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목표치잖아요. 그렇죠. 네, 목표치이기 때문에 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특히나 이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목표치를 높게 제시. 실제로 못 줄 수도 있지만 노력하면 줄 수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네, 이거를 너무 고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러면 실제 지급률이랑 목표치가 일치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떨어지면 그 기초자산의 기준에서 비율을 주는 거라서 네. 그 가격이 떨어지면 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원금 손실 수도 있을 예. 수 있다 말씀이신 거죠? 그 당연히 원금 손실이 있을 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이제 네. 자기가 적정한 부분들을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P 500 기초지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 투자하는 ETF도 있고 S&P 500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도 있거든요. 네. 목표치를 제시한 거.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덜 올라갔는지 좀 아니면 하락장에서 어땠는지를 비교해 볼 수는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분배금 재원이 뭔지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 배당을 주는 건지 채권 이자를 주는 건지 아니면 네. 옵션을 매도해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주는 건지 네. 그리고 전략도 잘 보셔서 이 전략이 과연 유효한 전략이냐 그냥 뭐 겉만 번들을 하고 실질을 못 주는 전략인지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좀 기간이 지나면 오래된 ETF 월배당 ETF 좀 1, 2년 된 것들은 네. 과거에 진짜 제대로 목표로 지급을 했는지를 줬는지를 한번 보는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목표를 한 것만큼 그 비율로 일정하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면 물론 과거의 미래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전략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분배금 받으면은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 상장 ETF 있잖아요. 네. 여기서 특히 해외 지수를 추정한 ETF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뭐 매매 차익이 됐던 분배금이 됐든 다 배당 소득으로 봅니다. 아, 네. 일단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보니까 배당 소득세를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분배금 지급할 때 금융회사에서는 15.4% 세율로 이제 배당 소득세를 떼고 남는 금액을 지급을 할 거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분배금 받은 거랑 네. 다른 금융상품에서 받았던 이자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넘어가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퇴자분들 중에 예를 들어 이거 투자해가지고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 같으면 넘을 가능성도 있겠죠. 상당히 있죠. 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종합과세 가시게 되면은 세율이 작게는 6.6에서 많으면 49.5까지 거의 50% 가까이 가잖아요. 누진 세율로 가니까 네, 네.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는 은퇴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혹시 분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아까 분배금은 배당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역가입자 퇴직하고 은퇴자분들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하시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이자 배당 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냥 보통은 1년에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 네. 배당 소득이 그때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래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네. 부담된다는 1월 1일부터 12월 부과된다는 거죠. 31일까지 네. 이자 배당으로 받았던 게 1,000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1,001만 원이라도? 네, 1,001만 원이 되면 1만 원에 부과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넘는 순간 전액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럼 네. 얼마나 부과하느냐 그러면 건강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기준으로는 7.09% 되고요. 또 네.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네. 합치면은 한 8% 정도가 이제 부과되면 이게 예를 들어 1,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한 네. 연간 한 80만 원 정도가 건보료로 부과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직장인들은 그럼 괜찮나?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연소득이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는 급여 급여 외의 외에 소득.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넘어가는 경우에 네.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6천 뭐 이러다 줄다 지금 2천만 3,400에서 이제 또 2천 2천까지 내려갔죠. 설마 더 내려가진 않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일단 계획상으로는 더 내려가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로는 2천만 원 넘어가면 거기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 관리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세금 부담을 좀 줄이면서 월배당 ETF에 투자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절세형 계좌를 찾아야 됩니다. 네, 네. 제 대표적인 게 ISA, 그다음에 연금 계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네.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해외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ETF에 투자한다는 분은 무조건 ISA를 투자 중개형 ISA를 통해서 하시는 게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에서는 발생한 이자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네, 네.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 서민형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일단 세금이 절약되고요. 그다음에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갈 염려도 없죠. 없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 투자하거나 좀 한다 그러면 한 적어도 ISA를 활용하고 ISA는 1년에 2천만 원씩 5년에서 최고 1억까지 투자할 수 있고요. 네. 3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해서 네. 연금 계좌를 만들어 두는 거 되게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투자한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연금 투자해가지고 수익 발생한 운용 수익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사적 연금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배당 소득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거기는 세율이 얼마가 되냐면 네. 한 3.3에서 5.5% 세율로 부과를 하고 네. 그다음에 연간 수령한 운용 수익을 기준으로 수령한 소득에 1,500만 원 넘어가기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가기는 합니다. 네. 하는데 조건 자기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면 1,500만 원 넘어가서 종합과세를 가더라도 나는 세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으면 나는 16.5% 단일 세율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정하면 못 바꾸고요. 아니요. 매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괜찮네요. 그래서 네. 16.5% 이상 부담할 그건 없는 거라서 그래서 네.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이제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이면 ISA 계좌나 연금저축 IRP 계좌를 활용하셔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은퇴자가 그럼 연금 계좌 이용해서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덜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료 체계 부과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현재는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어디다 부과하고 있냐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는 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이 가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은 월배당 ETF 같은 것들 어차피 노후생활비 재원을 쓸 거니까 네, 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하시는 게 세금도 절약하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이 연금 계좌에 적립금을 좀 많이 쌓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연금저축이나 IRP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네. 수 있고요. 저축한 금액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도 거기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돈이니까 이것도 넣어서 거기서 운용하시면서 월배당 ETF 같은 데 투자하시면 세금이나 말씀드린 건보료 부담 같은 건 덜 수 있다고.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할 때 그 퇴직소득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퇴직소득세도 한 30% 가까이 절감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운용화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은 또 5.5에서 3.3 정도 내니까 세금도 절감되고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고 그건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ISA 만기 상환 금액 이것도 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올해가 만기 돌아오시는 분 되게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만기 자금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요.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네. 또 어떤 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까? 은퇴자분들 보면 이제 자기 주택 규모를 좀 줄이시는 분 있잖아요. 네. 다운사이징 자금에 대해서 60세 이상이신 분이 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고 그보다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최대 1억까지는 넣으실 수도 있으니까 몰랐습니다. 어디서 네. 운영할까 고민하신다 그러면 그 자금 중에 일부를 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고 운영하시면서 네. 월배당 ETF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미래에셋 투자와 임금센터 상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